미국에 고유 관료 쭉 갔잖아요. 중국에 고유 관료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일단 미국이 네. 뭔가 급한 일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예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영역이 국방 영역이죠. 근데 미중 간의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통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미국의 이제 어바인 대학교 안유아 총장님을 모시고 지금 현재 미중 패권 전쟁 중인데 지금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과 개인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고민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번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안유화라고 합니다. 주로 국내에서는 중국 금융, 중국 경제 전문가로 알려있지만 사실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 가상자산, 메타버스 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한번 의견 네. 한번 좀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미중 관계가 네.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뭐 정찰기 문제로 네. 굉장히 2월 달에. 네, 네. 문제가 좀 심각했었는데 네. 지금 뭐 블링컨 국무장관이라든지 네. 옐런 재무장관이라든지 지금 고위 관료들이 거의 다 갔죠.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심지어 네. 지금 키신저까지 네. 지금 가가지고 네. 국방장관을 지금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미중 간의 어떤 네. 그 밑에 있는 기류에서 나오는 현상은 네. 또 어떻게 진단을 좀 하시나요? 네,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그냥 궁금해서 먼저 여쭤보면 네. 그냥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미국에 고유 관료 쭉 갔잖아요. 중국에 고유 관료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일단 그냥, 미국이 네. 뭔가 급한 일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옐런이 갔을 때는 저는 네. 부채한도 협상을 그렇죠. 통해서 일단 네. 국채를 좀 매입해달라라는 의도로 네.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됐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는 네. 키신저까지 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떤 국방 문제라든지 그렇죠. 어떤 네. 기저에 깔려있는 네. 언론상에 나와 있지 않은 네. 어떤 네.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즈니스 해도 그렇잖아요. 두 분이 만나자 약속하면 급한 사람이 거기를 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쪽에서 중국과의 대화가 굉장히 그것도 급하게 네.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은 블링컨, 옐런 그리고 이번에 케리 기후변화 특사까지 갔지만 크게 성과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중요하게 안 보고 관찰하다가 키신저 가는 거 보고 이건 심각하다 이 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키신저는 100살 네. 되는 그 정도 힘들어서 옆에서 지탱해 주잖아요. 그런 분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분이 출동했을까? 큰 문제 있구나. 그럼 어떤 문제일까를 또 다 짐작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진짜 중요한 건 뉴스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가자마자 가서 만난 게 중국 국방장관이에요. 리샹포. 그 사람이 미국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네네. 미국에서 지금 페널티를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미국하고 중국은 사실 2018년에 무역전쟁 시작했잖아요. 트럼프 때 관세로 관세 때리는데 25%.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무역 관계를 보면 2018년 비해서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2021년에는 역대 최고 무역 규모를 둘이 했어요. 지금은 조금 거기에 비해 줄어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역은 크게 관세를 때렸지만 막 우리 보기에 막 뛰어나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경제는 그동안 계속 해왔다라는 거 얘기예요. 근데 유일하게 아예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영역이 국방 영역이죠. 근데 국방 영역 대화를 안 하면 그냥 안 했지. 자기네 블랙리스트 때려놨으니까. 근데 이게 필요하니까 갔단 말이에요. 대화가. 그럼 왜 필요할까 보면 분명히 미국 쪽에서 보기에는 지금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엄청난 뭔가 위험 요소가 있어서 위험 관리 차원에서 가지 않았을까? 그게 대만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크라이나 문제일까요? 우크라이나 아니죠. 그래서 대만 문제죠. 그 대만 해협에서 미국 항공모함이 계속 거기 상시 출입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공군이 거기에 대해서 공격 태세를 취하고 거의 뭐 위협할 정도로 해서 항공모함만 급하게 뭐 도망치듯이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에 어떤 이런 것들이 막 불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전쟁이랑은 항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뭐 큰 흐름상에서 어떤 지금 둘 다 이 시점은 전쟁하면 안 된다라고 둘 다 인식을 해요. 이 시점은 왜냐면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미국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계속 해줘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전쟁을 두게 하기엔 안 맞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잘못 컨트롤해서 이게 미중 간의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급하게 지금 국방 영역에서 대화가 안 되고 두 번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지금 조금 그런 딜레마에 빠졌어요. 바이든 정부가. 네. 그 트럼프가 가장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블루칼라 일자리 뺏어간 건 중국이라고 하면서 근데 바이든이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서 플러스 동맹국 같이 하는 전략을 취했단 말이에요. 플러스 포위 전략.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국내에서는 공화당이든 민주당 영역이든 공동으로 인식하는 게 중국에 대해서 다 비호감이고 중국을 때려야 된다, 적이다, 경쟁자다 이렇게 그건 인식을 똑같이 해요. 그게 예. 교수님 보시기에 예. 이게 처음에 이제 2018년 트럼프가 이제 보복 관세를 때리면서 이제 미중 네. 관계가 이제 격화되기 시작했는데 네. 바이든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이번에는 동맹국들과 함께 포위해가지고 압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중국과 미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보면 네. 중국의 이미지가 오히려 조금 더 네. 안 좋아지고 네. 이런 부분들이 네. 계속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질문은 중국의 이미지가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지금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한국 언론의 역할이 커요. 저는 중국 언론도 보고 한국 언론도 보고 또 다른 나라 언론도 보고 네. 제 3자 입장에서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 언론은 일변도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항상 단점만 말해버리면 제가 차장님한테 제 3자 인물에 대해서 그냥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 단점만 계속 말해주면 차장님이 그 사람 만났을 때 본의 아니게 시야가 이미 부정으로 시작해버려요. 그것도 팩터 놓치면 안 돼요. 이번에 그 이란하고 사우디가 같이 화해를 하고 네. 그리고 중동에서 위안화 결제에 대해서 지금 이란은 하고 있고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 인도도 그렇고 멕시코도 브라질도 그렇고 중립 입장을 취하지 어느 줄에 안 서겠다고 다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황상 그 안에 휘말리는 게 싫어서 줄을 안 서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위안화 결제나 이런 그러니까 양국의 통화 결제를 더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관계를 발생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굉장히 공간이 넓어져서 특히 외교 무대에서 쭉 보면은 시진핑 3기 시작된 다음에 한 행보를 보면 그냥 외교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주로선이 뭐냐면 경제협력 강화, 위안화 무역 결제 확대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나라들 가면은 달라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얘기가. 그래서 근데 한국은 전략이 달랐다는 거죠. 한국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공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은 아무래도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뭐 독립된 언론도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흐름상에서는 또 정서상 가치관상 또 중국에 대한 원화부터 부정적 이미지 컸고 약간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팽팽하다는 거죠. 미중 갈등 놓고 각 국가는 자국이 극대화 속에서 충돌 속에서 피해자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완전히 일본하고 한국은 완전히 일변도로 가버린 거죠.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탠스가. 일단은 보면 중국이 제가 봤을 땐 네.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란이랑 네. 굉장히 협조를 잘 해서 네. 이제 중국의 어떤 달러 패권에 네. 대한 국제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네. 충격이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네.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혹시 저는 일단은 확실한 게 있어요. 두 가지 팩터. 하나는 달러는 굉장히 신뢰를 많이 잃은 거는 팩터입니다. 어느 나라도 보면 이제는 쌍방향 결제, 그러니까 너와 나의 통화 직접적 결제를 많이 하겠다. 이게 확산이 됐어요. 어느 나라든. 아니면 물물 교환. 이란 같은 경우 인도도 사실은 인도하고 무역 결제할 때 있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달러 결제를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냥 루브라 결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인도는 또 루브라를 받을 수 없잖아. 너무 환율이 크게 요동치니까. 그래서 결국 위안화 결제를 하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달러 결제가 거의 뭐 8, 90%였다면 지금은 60%로 떨어지고 또 상황이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비중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럼 그 공간을 누군가는 채워야 돼요. 그게 보통 유로화, 엔화, 다 국제통화, 주요통화인데 위안화도 이제 하나의 선택으로 들어가죠. 특히 미국이 쉽게 제재하는 국가들은 다른 선택이 없죠. 그러면 위안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러시아하고 인도 무역이 위안화로 결제가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위안화가 이때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위안화도 자체 한계가 있어요. 가장 큰 한계가 위안화가 자유 교환이 안 돼요. 우리가 비즈니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점에서 마음대로 대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러면 국제 주요 통화로서 이거는 가장 악클레건이에요. 그리고 환율 결정이 관리변동 환율제라고 하는데 거기에 각 통화가 얼마 비중으로 들어가는지 투명하지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거기에도 별로 이질감 안 느끼는데 외국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 관리변동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폐의 대외 가격이 환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율 결정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떤 신뢰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달러 비중이 줄어들어도 그 공간을 확대해간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죠. 원래는 달러가 일변도였는데 그러면 각 국가별로 생각 나름대로 하는 거죠. 금을 많이 갖고 있던지 아니면 뭐 국가 신용이 무너진 나라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수단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양국 물무교환 확대하든지 아니면 양국 통화를 서로 결제로 쓰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앞으로 혼잡하게 일어나겠죠. 국제화를 좀 추진을 하려면 그 네. 위안화의 어떤 강세 기조가 조금 네. 계속 유지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달러는 뭐 달러 지수가 뭐 100 이상으로 조금 계속 네. 가치가 높아지다가 요즘 약간 떨어졌죠. 낮아지는 떨어졌죠. 추세긴 한데 위안은 지금 7위안을 돌파를 해서 굉장히 네. 약세란 말이죠. 네, 네. 그거는 결국에는 그 나라의 어떤 기초 체력을 그리고 네. 이제 주변의 어떤 시선을 이제 평가했다고 볼 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중국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시장 가격이 아닙니다.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오랜 기간 동안 1달러 대비 8위안이었어요. 굉장히 오래. 그 말은 뭐냐면 위안화를 달러에 패깅시켰다는 얘기예요. 홍콩 달러처럼 그냥 패깅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안화를 확 절하시켜가지고 무역 수출 조정 경제로 가려고 장기간 그냥 팔로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중국이 외환 보유액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달러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계속 팔로 해버리면 중국 국내 돈이 너무 많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2015년에 환율 개혁한데 이름이 그게 그때 관리변동 환율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환율을 시장화를 점점 도입하겠다. 여러 다국 국가대 통화에 이제 폐기제를 시키는 그래서 거죠. 1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국가 통화에 무역 비중별로 웨이트를 줘서 환율을 결정하겠다 해서 그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변동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환율이라는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시점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바꿔야 그 가격이 진짜 시장 가격이에요. 근데 말했잖아요. 중국은 위안화를 마음대로 못 바꿔요. 위안관리국이 신청해서 원하는 시간에 또 바꾼다는 교장도 없어요. 그럼 지금의 환율은 결국엔 중국 정부의 어떤 의지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럼 중국 정부는 네. 지금 7위안 위를 원하나요? 아래를 원하나요? 강세를 원하나요? 아니면 좀 약세를 원하나요? 네, 중국 정부 당국 위안화 변동 환율 범위를 보면 제일 낮았던 게 제 기억으로는 6.1이라고 합시다. 제일 높았던 게 7.4였어요. 그래서 지금 7.4까지는 안 갔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중국 정부당 요 구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뭐냐면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가 중요해요. 근데 중국은 지금 수출이 어려워요. 이번에 계속 1분기, 2분기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위안화가 강세로 가주면 더 안 되겠죠, 수출이. 그런 면에서 지금 이 환율이 중국 경제 상황에 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국내 수요가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잖아요. 국내 수요가 올라오지 않을 때는 해외 수요가 보완을 해줘야 돼요.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이 월등히 값싸지 않으면 워낙 지금 중국에다 색안경 끼고 보고 안 하려고 하는데 월등히 싸면 달아지겠죠. 그러면서 통제 가능 그리고 필요한 적절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네. 미중 간의 이제 네. 패권 전쟁 중에서 네. 지금 현재 변수로 조금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내년 뭐 1월에 이제 네. 뭐 대만 총통 선거가 좀 있는데 네. 후보들이 지금 네. 미국에 이제 가려고 하는 지금 네. 움직임이 좀 있어요. 네. 이제 그걸 받아들였을 때 어떤 중국의 예. 입장이 예. 궁금하거든요. 예.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보실까요? 대만은 민주주의 선거잖아요. 네. 결국 대만 국민들의 생각이 결국 누가 당선이 되냐를 결정한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게 미국이 결정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 있죠. 미국에서 어떤 누가 서포터 해준 경우에는 선거 때 유리한 점은 있죠. 그런 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선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대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가 중요한데 나뉘어졌어요. 국민당 쪽 사람들은 본토도 같은 중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중국을 차지했냐? 본토는 일단 내선 때문에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고 그 대만은 지금 장개성 그 국민당이 차지하는 땅이라고 볼 뿐이지
이 둘은 같은 거라고 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한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단지 단지 지금도 내전인 거죠. 정치적으로 이런 관계지만 사실은 한 집안이기 때문에 경제 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국민당의 노선이에요. 네. 근데 그 차이원 이쪽은 원래는 한 집안이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갈라지고 체제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고 질서도 다 다르고 정치도 다 다르니까 이제는 대만이 독립으로 가야 된다. 이제는 지금 현재 집권당이 지금 현재 그렇게 독립의 입장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북한 문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이제 너무 오래 달리니까 통일보다도 이제는 각자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미국도 방문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중국이 막 뭐 대만 수복에 나선다 이런 게 막 설이 돌았잖아요. 엄청 뭐 러시아 쪽에서 무슨 문건이 나왔다 어쨌다 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대만에서 이루어졌냐면 군대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이들이 전쟁 나면 목숨을 잃는 자체가 싫다고 군대 탈퇴 안 한다. 그래요? 왜냐면 무의미한 목숨을 잃는 게 그러니까 네네. 전쟁을 반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벌금 내고 막 이러는데도 그 정도로 젊은이들은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목숨을 잃을 준비가 돼 있냐가 퀘스천이에요.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기를 대만의 어떤 젊은이들은 국민당에 그래도 대변을 조금 그건 하고 아니고 있다. 일단 전쟁은 아니라고 보죠. 정치 생은 각자 다르겠죠. 그럼 내년 1월에 혹시 대만의 어떤 정권이 국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로 좀 예측하세요? 근데 일단 대만 언론을 보니까 주로 이쪽이 더 많더라고요. 언론이라는 게 사람의 눈을 가리게 하는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언론은 오히려 이쪽이 더 유리한데 근데 봐야 되겠죠. 경제 상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중 간의 이 관계가 어떻게 또 가냐, 행방. 그럼 대만의 문제가 결국에 뭐 미중 간의 어떤 불씨의 씨앗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우크라이나를 또 방문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뭐 지금 러시아와 조금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중국이 좀 어떻게 좀 평가하고 사실 중국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이런 데 대해서 크게 그런 걸 두지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의 주권이니까.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중국 사람들은 한국이 친미한 데 대해서 말이 안 해요. 왜냐면 동맹국가잖아요. 네네네. 기정사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지금 이거 한국 언론에서는 이거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렇죠. 저희가 언론을 이제 보다 보면 이제 한미일 어떤 공조가 이렇게 계속 강화되니까 중국이 좀 불편한 기색을 그래도. 근데 그래서 제가 네네. 말씀드릴 거고 한미일 강조를 말씀.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그 삼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중에 한중일 공조 불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정책 스탠스가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어떤 이런 걸 균형 역할을 하겠다고 어떤 그런 걸 스탠스를 명확히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이렇게 사실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할지라도 표면상으로 잘 관리 이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다른 거는 확실하게 정한 거죠, 노선을. 근데 노선을 정한 것까지 뭘 안 해요, 사실은. 친미 동맹이거나 중국은 거기에 대해 별로 그런 건 없어요. 단지 중국이 한국에 기대하는 건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적이 되면 안 된다. 왜냐면 옆에 나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파트에 사는데 이웃하고 관계 나쁘면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만날 수 있으면 내 생활질이 확 떨어지잖아요. 중국은 어떤 나라면 적과도 장사하는 나라예요. 중국은. 그게 중국 사람들이 빗속에 있는 DNA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장사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장사, 자본주의 오히려. 무역은 이제 누구하고도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를 뛰어나서 뛰어넘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윈윈. 이게 중국 모든 사람 빗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적이라도 윈윈하면 된다. 그리고 특히 장사, 이게 모든 게 이해관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마크롱 왔을 때도 숄츠 총리 왔을 때도 항상 경제로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이해관계를 앞세운 관계는 이해관계가 없을 때 없어져요. 근데 중국은 다른 나라하고 외교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그러면 빨리 같이 갈 수는 있어요. 대신에 사람이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되고 오랜 관계를 가려면 진짜 서로 친구가 돼야죠. 이해관계는 오래 못 가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가관계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노력해야 되는 방향은 늘 경제관계만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중국의 체제나 중국의 가치나 혹은 상대방의 체제나 상대방 가치를 서로 테이블에 놓고 서로 호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국제 대화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두 번째,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군사적 동맹입니다.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 오면서 나토 있잖아요.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냐면 나토가 동진을 한 거잖아요. 그게 시작이란 말. 약속을 깨고 네. 러시아는 돈은 이제는 코앞에 다른 적 같은 사람이 와 있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똑같아요. 지금 나토가 동북아로 오고 있는 거죠. 미국이 공조를 하면서 나토가 이쪽으로 와버린 거예요. 이 동북아에. 동북아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세 국가잖아요. 네. 한국, 일본, 중국인데 나토가 지금 여기로 와 있다고요. 그러면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중국 사람이 러시아하고 똑같은 입장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은 이건 군사적 안전하고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죠. 네. 그거는 다른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럼 이제 결국에는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네. 러시아가 이제 느꼈었던 예. 그런 위협처럼 뭐 나토의 동진처럼 그걸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런 위협을 네. 한미일 공조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협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한중 관계를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엔 점수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 예. 몇 점 정도 좀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사실은 유일하게 서울이라고 이름 지칭해서 만든 거리 거기만 다른 나라 거리는 없어요. 거기서 계속 BTS 노래 나오고 한국 걸그룹 노래 나오고 그다음에 모든 게 다 한국 문화예요. 사람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중국과 한국이 친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문화적 토용이 네. 있는데